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죠. 여기 계신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은 결코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국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통일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제 책상에 항상 그 질문을 써놓습니다. 그대 왜 통일의 길을 가려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캐고 백두산에 수학여행을 가고 평양에 가서 냉면 먹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유라시아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일의 이유는 대부분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북한을 개발해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남한의 선진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고향이 북쪽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저렴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자 자신의 가족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돈에 의한 통일,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통일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들도 함께 누려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신의주가 보이는 단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지도 끝에 있는 도문 남양이라는 곳까지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거리로는 약 10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인데 여기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가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배 정도 되는 거리를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여러 북한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쓰는 망원 렌즈입니다. 새해를 찍는 큰 고배율의 망원 렌즈로 압록강, 두만강의 모습을 촬영하면 저렇게 북한의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은 두만강이고 그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북한의 남양이라는 곳입니다. 다녀와서 제가 평양막 북조선, 그들만의 평양, 또 평양 882.6km라는 책, 또 최근에는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이 책의 모든 제목에는 평양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어디에도 평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평양이 아닌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자동차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사람입니다. 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옆에 있는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탑과 지금 보시는 이 탑은 다른 마을입니다.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영생탑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왜 영생탑일까? 이 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생탑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어디에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영생탑에서 영생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보이는 게 영생탑이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를 세웁니다. 누군가가 저 두 조형물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역시 다른 마을을 촬영한 건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위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있고 아래쪽에 사각형으로 보이는 곳이 공공건물입니다.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불이 그냥 다 꺼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위에 선전구호와 아래쪽에 공공건물에만 불이 들어왔고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빛나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저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바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그런데 밤에 촬영했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낮에 다시 촬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 그림 속에 있는 사람 말고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캐나다가 혹독한 추위다라는 표현을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춥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캐나다가 추워도 북한 주민들의 삶만큼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강변에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녘 여성들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강변에 나와서 빨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누군가가 얼굴에 날카로운 것을 핥히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어르신분들이 지금의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녘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소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이 주민들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확대를 해봤더니 옆에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대를 해봤더니 이 여성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점은 이렇게 풀립니다. 지금 보시면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 있는 자전거에는 짐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초소 안에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초소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저 초소 앞을 검문소를 걸어서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자전거를 탑니다. 저 자전거 위에 실려있는 짐은 분명히 검문 검색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면서 검문 검색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통행증이라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어느 부자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정도 되겠죠. 저 사진들은 망원 렌즈로 찍어서 와서 확대를 해서 나온 사진들입니다. 그러니 강 건너편에서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보면 저기 멀리에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 사진을 한 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뒤에 젊은 청년의 얼굴 표정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힘겹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뒤에서 짐을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저 수레를 끌고 가는 길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 북한의 마할라까지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탄 배가 한참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여전히 저 수레는 길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이 표정 하나에 모든 삶의 아픔과 질곡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녘의 여성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말하는 식량 배낭입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집니다. 1990년대 말에 북한이 아사자가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나왔었다고 얘기하는 그 고난인군 시기에 대부분의 가정경제는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배낭이라고 얘기하는 저걸 메고 다니는 북녘의 여성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배추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어느 여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성이 저 배추를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팔러 가는 길입니다. 북한은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조그마한 양의 배추를 들고 가는데 그게 몇백 미터도 아니고 몇 킬로미터, 수십 리를 걸어야 겨우 저 배추를 팔 수 있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이 보입니다. 여기는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입니다. 양강도 해산시는 한국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 여기로 치면 주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집들이 지금 저렇게 판잣집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시골을 찍은 게 아니고 주도가 있는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인 해산시라는 아주 큰 도시를 촬영한 곳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20, 30대 청년들에게 판잣초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판잣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 모습은 현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집 앞에 보면 약간 이렇게 세워놓은 뭔가가 보입니다. 네, 확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저건 바로 태양열 지별판입니다. 집 앞에, 창문 앞에 이렇게 사각형 기둥으로 올려놨죠. 북한에서 태양열 지별판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참이면서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도 태양열 지별판을, 태양열 전기를 써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흔히 굉장히 친환경적인 아주 대규모의 그런 태양열 지별판을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 앞에 사각형으로 보이는 판, 저게 태양열 지별판입니다. 그리고 저 작은 태양열 지별판은 밤새 저기에 있지 않습니다. 밤에는 집 안에 들여놓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다시 저걸 올려놓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밝은 불빛, 사실 지금 조명을 꺼도 우리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조명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팀홀튼 커피숍에 잠시 다녀왔는데 너무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거죠. 우리는 냉방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녘 주민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양강도 해산시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찍은 거는 거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중국이고 지금 제 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이 북한 해산시입니다. 저기 멀리 뒤에 아파트가 한 채 보입니다.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 내가 살던 고향집인데 이거는 바로 이 탈북 청년의 고향집입니다. 이 청년과 함께 저희가 바닷가에 함께 캠프를 갔습니다. 갑자기 옷을 보시면 여름이 아닙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그런 초겨울의 날씨였는데 저 청년이 갑자기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망대해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성의 집은 바로 제가 서 있는 그 강변에서 저기 뒤에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도 저 고향집에 여전히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와서 바다에 첨벅 뛰어들어서 그 망망대해를 향해서 외쳤던 첫마디가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중국 가실 때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면 위험한데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돈도 보냅니다. 브로커가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엄마랑 약속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엄마가 지금 보시는 저 강변 뚝에 나오면 내가 멀리서라도 엄마를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아까 그 장소에 이 청년이 서면 저 압록강 건너의 뚝방길에 엄마가 나와서 내가 멀리에서라도 엄마를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꼭 중국에 갈 때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분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는 부모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약 없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헤어짐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청년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 뚝방에 엄마가 나오면 내가 건너편에 나서 엄마를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탈북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0대의 엄마와 아버지가 지금 보시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3번 만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저 뒤에 할머니가 먼 길을 떠나는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녀를 떠날 때 이 엄마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저 어머니를 두고 탈북할 수 없던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를 데리고 탈북을 한 겁니다.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빨리 한국에 가서 잘 정착해서 고향에 있는 저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탈북을 할 때 굳은 맹세와 결심은 내 아이에게만은 더 좋은 세상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데리고 탈북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증언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니까 키도 작습니다. 압록강물에 들어섰을 때 땅 밑에 강물의 무태 내 발이 닿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 아버지가 너 강물에 들어가면 보초들이 있으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잡힐 수 있으니까 너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겪고 한국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이 부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3명이 넘어온 브로커비 5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남겨진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브로커도 돈을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남겨진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탄가스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무릅쓰고 한국까지 왔는데 내 어머니는 결국 탈북 과정에서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청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 됩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 꿈이 뭐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누구도 자기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뭐 할래? 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나서 신분 봉건제가 여전히 지속되어서 그냥 배치되는 대로 직장도 가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는 아주 좋은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입학을 할 때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 가면 학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데 이 아이를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아이가 자신의 능력이 되어서 미국에 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탈북 청년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니 얘가 합격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 부모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 대학 등록금과 2학년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가 3학년인데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올해 6월에 했던 캠페인입니다. 3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 6월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아이는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갈 등록금이 이제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2학년까지는 어떻게든 했지만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올 9월에 3학년에 들어갈 비행기 표를 돌아갈 표를 끊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미국에 한 해 등록금이 필요한 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8만 불입니다. 그 8천만 원의 돈을 어느 한 사람이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제가 지금 이 달러로는 환산도 안 되는데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재산 신고한 분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8천만 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올해 9월에 지금 3학년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이 8천만 원, 8만 달러를 누가 채워줬냐면 바로 8,000원씩. 8천이면 8불입니까? 8불씩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8만 불이 채워진 겁니다. 왜 8불이었을까?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강의를 가거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한국에서의 커피 한 잔 값이 4,000원, 4불인데 커피 2잔 값만 아끼면 8불이면 이 아이의 3학년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캠페인을 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강의를 가거나 교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끝나면 그 순간 저 아이의 통장에 후원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결국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채워준 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8,000원씩을 내서 저 금액이 3개월 만에 채워진 겁니다. 저건 누구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8,56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 8,560만 원이 바로 8천만 원 등록금과 이 아이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비행기 표가 이 아이가 1학년 동안 기숙사에서 먹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8,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정말 저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으로 그렇게 채워주신 겁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백을 간증으로 드립니다. 이건 누구도 재산이 1,000원 가진 사람도 또는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이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준 결과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의 비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자리였는데 자기가 미국에 입학할 때 저희도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 미국에 가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갖고 자기가 새벽 기도를 엄마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금액이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 채워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모습을 받고 이 아이 역시 새로운 비전과 사람들에게 감사함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한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은 분명히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저 북녘의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고향이 북쪽인 분들은 이렇게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남쪽에만 계시는 남쪽만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절규를 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야 될까? 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국이 분단되어 있는 것, 지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저 북녘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조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과의 갈등,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모든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당사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학업의 문제, 또 병이 있다면 치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양강도 해산에 사는 정 누구누구는 고향에 계신 시댁과 친정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건강하도록. 두 번째, 박 누구누구는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송모모는 북에 계신 어머니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어머니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저 북한에 두고 온 내 자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곁에 와 있는 고향이 북쪽인 탈북민들의 기도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와 어떤 비전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 북한 땅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저 북한의 한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저 북녘의 사람 한 사람 살려낼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서 이 땅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누군가 청소년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들이 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가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동반자는 고향이 평양입니다. 이 혜정자매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꼭 평양에 다시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 그 산소에, 묘지에 꼭 한 번만이라도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동반자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 시민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우겠지만 혜정자매는 나도 시민권, 꼭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른 국적의 시민권을 받아서라도 내가 평양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올 것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단의 현실입니다. 조선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는 것도 독립을 위해, 가는 것도 독립을 위해, 오는 것도 독립을 위해, 숨을 쉬는 이 순간도 독립을 위해, 나더러 독립운동을 그만두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과 같다. 죽더라도 혼이 있다면 독립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강점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에게 얘기했겠죠. 너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활동한다고, 저 매국노 한 사람 처형한다고 대한민국의 독립이 되나? 과연 그 활동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서라도 내 한 목숨 바쳐 조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내 길 그까이 가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통일을 위해, 잠을 자는 것도 통일을 위해, 가는 것도 통일을 위해, 오는 것도 통일을 위해, 숨을 쉬는 이 순간도 통일을 위해, 나더러 통일운동을 그만두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과 같다. 죽더라도 혼이 있다면 통일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백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캐나다에서 내가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 북한 땅에 그 황폐한 땅을 가슴에 품고, 저 북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한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성취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